박근혜 정부 잘 되라고 저만큼 방송에 나와서 고함 많이 질러서 방송 출연 정지 많이 된 사람이 없는데 정권이 이 꼴이 돼서 정말 찹찹합니다. 요즘 여러분 마음 많이 아프시죠? 뭐 싸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출연자 중에서 본인이 자처해서 와서 발표하겠다 하신 분이 있는데 문자를 남기면서 몸이 피곤해서 갑자기 못 오겠다 했는데 뭐 너그럽게 이해하도록 합시다.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좀 있었을 거라고 합니다. 자, 몇 시간 만에 TV를 보니까 TV조선에서 금요일 토요일 날 출연을 의뢰한 게 있었는데 다 취소된다고 통보가 와 있습니다. 이해가 충분히 갈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만큼요, 이 기득권 세력들은 지금 지금 제가 보수라고 오늘 이 발제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기존의 한국의 세력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뭐 특정한 보수 전반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는 한국의 보수 세력이 지금 종말을 고해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 한국의 보수가 가진 가치와 이데올로기, 그리고 또 그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지배구조, 그리고 통치하는 방식이 이제는 한계에 왔다는 것이 박근혜 정권의 몰락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 정권이 이렇게 무너지면 그러면 종북 세력이 득세하고 문재인이가 당선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세상을 그런 관점에서만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국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예의가 뭘까요? 본인이 국민들 앞에 진솔하게 사과하고, 두 번째는 검찰 조사나 특검 조사를 받고, 그리고 탄핵 절차를 견디어 줘야 된다. 꼼수 부리지 말고요. 그러면 적어도 4개월 정도는 최소 걸릴 것이고, 그 다음에 현재 판결이 나고 난 뒤에 대선까지 2달 정도는 있으니까 6개월이라는 시간이 확보될 겁니다. 자, 박 대통령이 지금 4월달 물러나겠다, 6월 대선을 하자, 또 좀 당겨서 2월달 물러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여러분 대통령직을 이런 식으로 거래하듯이 흥정하듯이 야권과 장난을 치면 된다고 보십니까? 야당의 극우 중립 내각을 받겠다, 총리 추천하라, 이렇게 해서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으면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박 대통령의 지금 몰락은요, 우연히 된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왜,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새로운 정치 세력을 형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맥락과 다 있다고 봅니다. 박 대통령이 실패한 원인 중에 하나는요, 본인 스스로가 이데올로기와 가치를 가진 정당, 정파에 의존해서, 그리고 집단으로서 국가를 끌어가는 것을 포기하고요, 소수의 몇 사람에 의존해서 마치 국가 운영을 사사로운 조폭 운영처럼 착각했다라는 데 있는 겁니다. 국가가 3인방으로 운영되었어야 되겠습니까? 국가가 3인방이 최순실을 대통령과 동급으로 모시면서 그들에 의해서 장관을 추천받고 비서실장을 추천받으면서 운영했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국가가 아니죠. 마피아 조직도 두목이 있고 부두목이 있고 행동대장이 있고 행동대원이 있고 질서와 규율이 있습니다. 국가가 이렇게 질서와 규율이 없이 운영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매우 잘못된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21세기고요. 21세기의 국가 운영을 한국의 민주주의가 뿌리 내린 지 얼마 되지 않는 60, 70년대 방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박 대통령 혼자 몰랐던 거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건데요. 내일 탄핵은 그러면 어떻게 될 건가? 제가 볼 때는 한 220표 이상 나왔어요. 탄핵은 가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요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황장수가 요즘 신이 났다, 배신을 했다는데, 여러분 말은 똑바로 합시다. 저는 이 정권이 탄생되는데 죽으라고 노력했습니다. 정권이 만약에 탄생이 안 됐으면 야당에 의해서 저는 감방 갔을 겁니다. 실제로 탄생되고도 제가 검찰에 안철수에 의해서 고발되어서
선관위에 체포되고 수탄 조사를 몇 달 동안 받았습니다. 만약에 졌다면 저는 감옥에 갔거나 미국으로 도망가거나 둘 중에 하나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정권이 출범하고도 하도 아마추어적으로 헤매면서 흔들릴 때 저는 나름대로 정권을 위해서 제가 요구가 아니라 그쪽에 부탁에 의해서 정책 제안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말 잠도 자지 않고 많이 했습니다. 일부는 반영이 되고 일부는 무시당했습니다만은 제 어떤 이해관계를 바라지 않고 저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정원 댓글이니 뭐니 해서 대통령 당선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때 거리에서 아마 10원짜리 하나 쓰지 않고 1,500명이 작년 12월 30일 날 여의도에 모였습니다. 제가 한 집회에. 아마 보수에서 돈 안 쓰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서 정권 지키자고 한 적은 처음일 겁니다. 그 다음에 정의우현 사재단이라는 가톨릭 신부들 문제예요. 제가 명동 성당 앞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제가 2013년, 2014년 길거리에서 보낸 세월들이 숱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유병헌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때부터 정권과 저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는데요. 저는 유병헌 문제 때 나름대로 제가 가진 증거에 의해서 박근혜 정부가 부패 척결과 비정상의 정상화를 갖다 지향한다면 과감히 유병헌 문제를 정리해 주기 바란다라고 국회 앞에서 제가 40일 동안 그 여름 7, 8월 더운 날 연속으로 집회를 했습니다. 하루도 안 쉬었습니다. 자, 그랬는데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5월 16일, 2014년 5월 16일 날 담화를 한 내용에 보면 제가 평소에 이야기하던 내용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그 담화는 혹시 돌아가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통령이 유병헌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부패를 척결할 거라고 확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얽혀 있는지 석연찮게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덮으려고 해서 제가 10월 8일입니다. 2014년 여기 박민규 선배도 계시지만은 프레스센터를 빌어서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이것은 정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세종문화회관 앞에까지 시위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한테 여러 가지 신호가 많이 왔습니다. 저는 그 전에 2014년 1월에 요즘 청문회에 등장하시는 유명한 어떤 분이 저를 보자고 해서 직접 나와가지고 저보고 청와대에서 일을 도와달라고 했을 때 사양을 했습니다. 왜?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 국민들 앞에. 왜? 박근혜 정권이 탄생하는데 너무 많이 적을 만들었고 손에 피를 많이 묻혔고 TV에 나가서 수도 없이 싸웠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 그걸 지켜보는 저를 좋아하지 않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런 정도로 최소한의 양심은 제가 있어서 거절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한다고 했어도 아마 최순실이 반대했을 것 같습니다. 거절해도 한다더만 그 뒤에 소리가 없고 딴 사람이 되는 거 보면 아마 최순실이 저를 싫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최순실이 실세였구나 하고 제 케이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한 다음 날 아까 말한 저보고 말씀하신 그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료를 적어가지고 김영한 정무수석한테 보내준, 요즘 그 김영한 정무수석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척결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도 실명으로 부패 의혹에 거론되는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뒤에부터 저한테는 전화 한 통도 없이 모두 연락 두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직후에 3인방 정윤의 찌라시 사건이 터졌을 때 이들은 다 집에 가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TV에서 제가 그렇게 말한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고 나니까 2015년부터 고소 고발이 들어옵니다. 저한테 1년 내내 시달렸습니다.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계속 시간만 끌면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와중에도 2015년 5월 29일 날
국회법이 통과되었을 때 제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그날 오후에 곧바로 청와대에 가서 또 한 달을 시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사람이 저한테 속박성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안 할 건데 왜 네가 그러냐. 결국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박정희는 국회를 체결하고 좋은 나라를 만들어줄 거라고 신라 같은 미래를 가졌습니다만 그 이후에 현실은 정반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권이 안보나 경제라도 튼튼하게 해달라라는 시각에서 안보 문제에서도 지나친 친중정책, 이 북경의 천안문 막루에 올라가는 부분을 반대하고 비판을 했고요. 박 정권이 원격 의료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 무조건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는 부분, 뉴스페이라는 주택정책,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재벌을 지향해서 간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저보고 돌아오는 부분은 뭐냐면 기존의 아스팔트 보수나 또 기존의 재벌들을 대변하는 보수들은 저보고 좌파라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삼성은 우파고 저는 좌파입니까? 재벌이 우파입니까? 재벌은 좌우가 없습니다. 돈만 벌게 해주는 놈이면 좌파 정권이든 우파 정권이든 아무데나 달라붙습니다. 대가만 그래만 맞으면, 돈 주고 그래만 맞으면 아무데나 붙는 사람들입니다. 재벌에다가 좌파 우파 이데올로기를 덮어 씌운 사람들이 누구라고 봅니까? 재벌이 만드는 정경련, 자유경제원, 이런 기관들이 보수 진영에다가 한마디로 매수를 하고 세뇌를 해서 그렇게 주장해 온 부분입니다. 재벌은요, 이데올로기가 없습니다. 이념이 없습니다. 제 말이 틀렸다고 보십니까? 어제 삼성에 이재용이 왔을 때 그저께입니까? 국회의원들이 그 앞에서 비분관계하는 척 했지만 한마디라도 제대로 찌르는 거 봤습니까? 합병 비율은 정해져 있었다는데 누가 정합니까? 이재용이가 정한 거죠. 네가 정해놓고 그게 어떻게 정해져 있다고 이야기하느냐. 1대 0.35 국민연금은 1대 0.76으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 자문하는 전문기관들이 이야기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뻔한 거짓말을 이재용이 청문회에서 하는데 그걸 갖다가 따져 묻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겉으로 비본질적인 문제에서 비판을 하고 욕을 하지만은 아마 물밑으로는 내가 이렇게 흥분하는 척 하지만은 본질적인 문제는 건드리지 않을 거니까 양해해 달라고 사전에 청문회 나선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물밑 거래를 했을 거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TV를 보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막 재벌들 비판하는 듯한 지 이야기만 하는 거지. 그거 재벌들마다 개나 짓으라. 뭐 나는 내 문제하고 관계없는 거니까 시간만 때우면 된다. 잘한다. 한마디로 국회의원들이 킬링타임인 거죠. 자, 이렇게 정치가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하겠다라는 박근혜 정권은 스스로 정상의 비정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역대 정권마다 부패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순실 유와 같은 고은태, 차은택 등을 동원해서 장시호를 동원해서 저런 형태의 부패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건 대한민국이요. 50년 전에도 이런 정도의 부패를 하지 않았습니다. 돈의 액수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요.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파괴했다고 보십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상당수는 보수적인 성향을 가졌을 건데요. 박근혜가 보수의 전부입니까?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조용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박근혜 왕국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왜 찍었습니까? 그야말로 그렇게 찍은 것도 답입니다. 그래도 좀 이 부패는 하지 않지 않겠느냐. 가족도 없으니까 도둑질은 안 하겠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있는 가족도 없다는 사람이 정말 최순실 같은 게 나와서 저래 될 줄 알았습니까? 우리가 물보다 진한 피가 있다는 걸 국민들이 상식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이 사태를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은 매우 구조적으로 터질 사고가 터진 거지 일시적인 실수나 주변을 관리하지 못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15, 2013년 뭐 정보기관 관계자가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강남에 하나 술집에 권력 실세라고 메디카이 하는 인간들이 밤마다 모여서 재벌 결과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보고를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대로 적어서 대통령이 그런 걸 보면 혹시 악성을 하셔가지고 청소를 할까봐 순진한 마음에 보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부터 저는 완전히 찍혔던 것 같아요. 영린을 했던 겁니다. 오늘 TV에 대통령이 혼밥족이라나, 요즘 혼밥족이 뭡니까?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돈이 없으니까 사회적으로 교류할 어떤 시간도 없고 또 남의 밥을 사줄 상황도 못 되고 고립되다 보니까 혼자 밥 먹는데요. 대통령이 돈이 없습니까? 권력이 없습니까? 친구가 없습니까? 대통령이 혼자 밥을 먹어서 됩니까? 세월호 가라앉는 날 해명을 한다시고 아마 조리사를 등장시켜서 점심 저녁을 혼자 드셨다는데, 제가 아까 MBN에서 그로테스크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로테스크의 정의가 뭡니까? 매이하고 기이하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세월호가 가라앉는다고 한종일 텔레비에서 중계하는 날 식당에 1인자리 좌석에 앉아서 TV를 보면서 이렇게 혼자서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그로테스크 하죠? 네. 제가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는가 생각을 하니까 머릿속에 언뜻 그로테스크라는 말이 스쳐갑니다. 자, 또 쏘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표현을 빌자면 저도 쏘았고 여러분도 쏘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후회해봤자 자를 손가락도 남아있지도 않아요. 우리가 달고 있는 건 이건 손가락이 아닙니다. 자책이죠, 자책. 자, 그러면 이제 새누리당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제가 예측을 좀 잘하잖아요. 제가 한 열흘 전에 TV에서 야당은 저는 원직 사퇴를 해야 될 거다라고 탄핵이 통과 안 되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는 거는 저 뭔 해괴망측한 소리 하냐. 근데 야당이 지금 몰려서 원직 사퇴를 안 하면 안 될 상황으로 갔지 않습니까? 문재인이 뭐 명예퇴진을 보장해 주겠다. 결국 중립내각 총리를 넘기면 이선 후퇴시켜 주겠다. 영수회담을 하자. 이게 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대통령 시켜주면 재산을 안 묻고 뭐 식물인간으로서 우리 사람 하나 총리 박아주면 임기는 보장해주고 집에 가게 해줄게. 아니면 일찍 물러나서 내가 대통령이 되게 해주면 죄는 다 덮어줄게. 그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은택도 있고 최순실도 있고 정윤화도 있고 장시호도 다 잊어야 되겠습니까? 처벌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주범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직도 백성들이 많네요. 시민들이 아니라. 귀한 보내드리죠. 감방으로 가야 됩니다. 나중에 정치적으로 어떻게 하든 간에 법은 일단 원칙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뭐 명예로운 퇴진, 국가 원로 17년이 뭐 이야기를 하고 질서 있는 퇴진을 이야기하는데 탄핵하고 그 다음에 법적인 절차를 밟고 대통령은 그 과정을 견뎌야 되고 그 다음에 야당은 거기에 딴소리를 안 하고 이것이 가장 질서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어떻게 부패를 물밑 그대로 떼우려고 합니까? 저는 야당 놈들도 정말 나쁜 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하나 예언을 하면 새누리당이 3개월 뒤에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저 사라질 겁니다. 그럼 사라지면 어디 가서 할까요? 저 사람 그대로 다 모여가 120 뭐 지금 8명인가가 옆으로 옮겨가지고 신장개업이나 이름만 바꿔달면 사람들이 저거 막도 없는 집 또 저기 또 열었네 금방 알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새누리당이 어떻게 신장개업을 할까요? 친박 비박이 뿔뿔이 흩어졌다가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전제로 하는 사람들 국민의당에 몇 사람, 뭐 동교동계 몇 사람, 김종인, 손학규 등을 엮어서 간판으로는 일단 그런 사람들을 앞에 세우고 대선 후보는 당선이 되면 이원집정부제 하자 내 임기 2년 3개월만 할게 하면서 반기문을 내세우고
새누리당은 이름을 싹 바꿔서 전라도 사람, 충청도 사람 좀 집어넣고 그 밑에 조용히 숨어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보수정당은 어디 가겠습니까? 없어지죠. 자, 여러분 여태까지 여러분이 지켜본 새누리당이 이게 보수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입니다, 사입이. 예, 사입. 정유라를 옹호한다고 8명이 동원돼서 발언하는 거 보셨죠? 그 발언 잘한 여자는 하나 나중에 여성가족부 장관도 개쳤더만요. 미르 K스포츠 재단 문제를 덮겠다고 국감을 마비시키는 거 보셨죠? 저 사람들은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 직원에 불과하지 국회의원이라고 보십니까? 또 새누리당 비판하니까 가슴이 아프시구나. 아직도 애정이 남았습니까? 여기 혹시 새누리당 당원이 있으면 손들어 보시라면 아무도 안 드시겠죠? 부끄러워서. 저는요, 사람이 한 번 속고 두 번 속지 이제는 청산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보수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바라본 박근혜 대통령 보수가 아닙니다. 보수는요, 진짜 진정한 보수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회 발전은 시대별로 이렇게 변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대해서 아직도 국민들이 많이 인정하는 부분은 그 시대에는 우리가 해방이 되었고 평생 민주주의를 경험해 보지 못했고 민주주의를 경험한 지 한 20년, 30년 남짓한 시대에 우리가 완벽한 민주주의를 가지느냐, 안 그러면 경제를 성장시키고 그 이후에 민주주의를 가지느냐는 고민 속에서 우선은 중산층을 두텁게 하고 국민 전체의 전반적인 수준이 오를 때까지 인권과 정치적인 자유를 약간 유예한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다수는 또 공감을 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정하게 경제 수준이 오르니까 더 이상 유신식 국제가 통하지 않으면서 박정희 정권이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자, 하지만 지금은 21세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21세기의 정당 구조가 이런 식으로 여야당이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보수의 가치, 종북 척결이 보수의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종북 척결은요, 그거는 자든 우든 진보든 보수든 한국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최소한의 소양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건 필요 조건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자, 문재인 당선된다고 박근혜 퇴진하면 안 된다는데 오늘날 문재인을 사실상 당선시키도록 만드는 지금 주인은 다 됐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지라고 표현하는 걸 이해를 하십시오. 저는 사람이 솔직해가지고 포카 페이스도 못하고 안 좋아하는 사람한테 거북이라 말도 잘 못합니다. 제가 요즘 박 대통령 비판하니까 한강수도 저쪽으로 줄 섰구나. 원래대로 돌아갔다는데 저는 친노하고 원수라서 가면 맞아 죽습니다. 저는 죽으나 사나 여기 있어야 돼요. 배신을 박 대통령이 했지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이야기를 해오고 있어요. 아니 제가 부패 척결하라고 그리 앞장섰는데 그 당사자가 부패 척결하기는 그냥 부패의 대상이 되어버리면 저는 그 사람을 칭찬해야 됩니까? 욕해야 됩니까? 욕해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그게 제가 사람으로서 양심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는다면 저는 뉴스 브리핑도 하지 말고 방송도 안 나가야 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 보수의 가치가 지금 이 시대에 맞게 새로 쓰여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제가 한 4, 5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는 어떻게 기록될 거라고 보십니까? 2차 세계 대공황의 초입 무렵이다. 그러면 1차 대공황으로 보자면 1931년이나 2년 정도로 기록될 겁니다. 이거는 왜 발생했느냐? 우리 지금 기술 문명의 발달이 한마디로 사회적으로 분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쪽으로 가버리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기술은 점점 더 발전해 갈 겁니다. 정말 옛날에는 100년이 걸리던 기술 발전이 이제는 5년 만에 그만큼 발전해 갈 겁니다. 그러면 이런 기술의 발전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분배를 골고루 늘리는 쪽으로 가겠습니까? 안 그러면 일자리를 줄이고 특정한 세력한테만 분배가 집중되도록 만들겠습니까? 그게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특정한 소수한테 부가 더 집중되는 식으로 가게 되면서 일자리를 완전히 파괴하는 형태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IT혁명, 지식산업의 발달, 4차 산업혁명, 박근혜 대통령이 안철수가 문재인이 입만 열면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4차 산업혁명 이야기는 솔직히 말하면 전부 틀린 이야기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되면 길거리의 실업자는 더 넘칠 겁니다. 여러분. 드론이 활성화되면 택배하는 사람이 문을 닫을 겁니다. 무인자동차가 활성화되면 운전기사직을 가진 사람들이 문을 닫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구조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산업과 기술과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점점 다수 대중은 가난하게 되면서 이렇게 제조업을 해서 서비스업을 해서 벌어들이는 돈 중에서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나 근로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점점 줄어들고 그 회사를 소유한 자본가나 오너들이나 고위 임원한테 돌아가는 부분만 커질 것이다 라는 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진실되게 세상을 바라보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대부분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돈을 받고 이러기 때문에 말을 신중하게 할 뿐이죠. 저는 이런 현상을 5년, 10년 전부터 이야기를 사실상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시대에서는요, 빈곤이 보편화되는 시대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빈곤의 보편화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존에 가졌던 사고를 버려야 됩니다. 삼성이 대한민국이다. 해외에 나가서 삼성 광고를 보면 마음이 뿌듯하다. 뭐 그까지는 좋은데요. 삼성이 대한민국은 아니죠. 지금 10대 대기업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거의 일자리가 안 늘어나고 있는 시대가 지금 도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에서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서비스업 등으로 일해야 될 거고 그 질은 점점 나빠질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월급 200만 원 이하를 받는 사람들이 보편적인 직장이 될 시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시대에서 국가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요. 이 시대에서 지금 10년 동안의 저출산 비용으로 151조를 썼다고 하는데 자 151조를 저출산으로 쓰는 것보다 애 한 명 낳을 동안 1,000만 원씩 준다면 1,500만 명이 놓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차라리 출산 한 명 할 때마다 1,000만 원씩 주는 게 낫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리고 151조 쓴 출산 장려 예산들이 다 어디로 가버리고 세계에서 가장 저출산 국가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인 해결 방법은 뭐냐? 저는 주거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주거정책을 해결하지 못하면 방법이 없는데요. 한국의 주거정책 혁명적인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는 해결 안 됩니다. 왜 해결 안 되는 줄 아십니까? 한국의 정책을 결정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남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이야기한 안종범과 3인방과 우병우 등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 주거정책으로 집을 팔아서 집의 시세가 올라서 버는 돈이 얼마인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대중들이 문제가 있는 게요. 제가 종북 욕하고 문재인 욕하면 제 뉴스 브리핑 조회가 확 올라갑니다. 제가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하면요. 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전국 국민들은 그들이 가진 수준만큼의 정부를 가진다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길거리 나가서 촛불을 드는 이런 부분에서는 전념력이 강하지만 지금 한국 사회의 본질이 뭔가에 대한 고민을 갖다가 성찰하는 부분에서는 지극히 수준이 낮습니다. 그분들이 생각하는 거는요,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자기 지지하는 정당이 이야기하는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믿고 거기에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공익 서민들과 중산층들과 빈곤층들이 다 피해를 보고 있죠. 그래서 저는 싱가포르식의 과감한 주거 정책이 한국의 국가에 의해서 국민 80% 정도는 보급이 돼야 된다.
상위 20%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근데 원하는 사람들은 자관 국민의 한 80% 수준까지는 해결을 해주는 정책을 가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좋은 집도 필요 없고 수준에 따라서 자기가 비용 분담이 가능한 건주 안에서 하면 된다. 제가 건설업체 관계자한테 들으면 평당 250만 원이면 집을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땅은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월세를 지금 수준보다 한 3분의 1 가격으로 해서 그런 가격 정도로 집을 지으면 그런 집을 짓는 동안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습니까? 기존 집값이 좀 내려올 거고요. 그 다음에 건설 경기가 발생해서 거기에 또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겁니다. 자, 이 주거 비용을 줄여야지 젊은 사람이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결혼을 해야 애를 놓을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요즘 집집마다 스마트폰 몇 대씩 있습니까? 너댓 대씩 있을 겁니다. 이 비용, 인터넷 비용, 이거 비용, IPTV 비용 이런 식으로 나가는 비용이 여러분들 수십만 원일 겁니다. 이거 과거에 한 15년, 20년 전에만 해도 안 쓰던 비용이에요. 이 비용이 왜 이런지, 조그마한 휴대폰이 왜 100만 원이 넘는지, 그거 사실 여러분들이 옵션 끼어서 복잡하게 요금과 단말기가 포함돼서 사니까 개념이 없어서 그렇지. 그걸 정확히 안다면 그렇게 인념하다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것부터도 정부가 사기를 치는데 동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중국산은 삼성의 이 갤럭시 폰하고 성능이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게 10만 원에 팝니다. 왜 우리가 100만 원짜리 핸드폰을 샀어야 됩니까? 이것뿐입니까? 휘발유 비용. 그 다음에 보험. 요즘 의료보험 말고 사보험을 얼마나 많이 듭니까? 자, 우리가 쓰는 모든 어떤 부분에서 대부분 대기업의 독과점 이렇게 담합에 의한 높은 고비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정케 해야 된다는 겁니다. 휘발유만 한번 해보십시오. 휘발유 회사 너댓 개가 담합을 했어요. 새로운 작은 회사들이 중동에서 휘발유, 미국에서 휘발유를 가지고 오겠다고 하면 허락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1리터에 우리는 1,700원을 갖다가 그냥 주고 사야 되는 것처럼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활비를, 이 라이프 코스트를 낮추는 방법만이 해법인 겁니다.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한다면요, 대중들이 그야말로 표에 의한 심판을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한국은 영원한 갈등이라는 지역 문제, 남북 분단이라는 이념 문제, 그 다음에 세대 간의 서로 갈등을 조장하는 세대 문제, 계층 간의 갈등에 의한 계층 문제, 이 네 가지 갈등 때문에 모든 합리적인 선택이 불가능하도록 정치 시스템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적대적으로 싸우도록 국민들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한번 SNS에 한번 보십시오. 거의 사이비 종교처럼 자기가 믿는 정당에, 자기가 믿는 정치 지도자에 광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정치인들은 미쳤다 칩시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이해관계가 확실해요. 근데 국민들까지 그렇게 광분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한 부분이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강남에 기반을 두고 있는 한국 사회의 언론, 고위 관료, 법조계, 그렇죠? 그 다음에 대기업의 임원, 그리고 자산가들이 절대로 이런 걸 원하지 않죠. 그들은 정확하게 돈을 법니다. 앉아서요. 투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런 정책을 절대로 원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좌파 같습니까? 상식적인 사람 같습니까?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민주주의는 표에 의해서 간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건데도 왜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은 이렇게 흘러가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정치가 왜곡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기존 정치의 대회를 제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각 정당들이나 정권이 내어거는 공약이 그 정당을 지지하는 대중들과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누리당에 지지하는 당원들의 평균적인 계층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한국 사회에 여야당을 막론하고 부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정당에 가가지고 얼씬거리는 거 봤습니까? 정당에 가서 당원이라는 사람들을 보면 그야말로 서민들이에요. 이번에 불난 서문시장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정도가 평균적인 여야 정당의 핵심 당원들일 겁니다. 그러면 그 정당은 누구를 지향해야 됩니까? 자신들을 지지하는 당원의 수준에 맞게 당원들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발표하고 집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옳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일 때 국민 행복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주려고 조언도 해드렸고 경제민주화도 하라고 했고 행복주택을 20만 가구를 갖다가 유유지에 보급하다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다 찬성했고 저도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대공한 비에 변질되는 부분이에요. 한국같이 언론 인력이 넘치고 교통이 편리한 나라에 왜 원격 의료를 하자고 대통령이 충남에 도서백지 보건소까지 가서 그걸 지원을 하고 끝까지 밀어붙입니까? 솔직히 말하면 특정 기업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이제는 그 의사도 못 만나고 컴퓨터를 통해서 면담하고 약도 택배로 받아야 되겠습니까? 의료보험료를 얼마나 내고 있어요?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권은요, 최순실 때문인지, 저는 막 최순실 탓이라고 할게요. 요즘은 최순실 이용하는 게 제일 속 편하니까요. 대중의 기대를 정면으로 배반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이요, 다른 거 다 잘하고, 중산층과 서민을 위하고, 그러다가 최순실 같은 사람한테 좀 속았다고, 저렇게 지지율이 떨어지고, 국민들이 벌떼처럼 길거리로 나서겠습니까? 그 이면에는요, 기대를 배반했다라는 어떤 심정들이 있다가 최순실이 불을 질러버린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요, 정당은 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의 요구들을 정확하게 수렴하고 정책으로 반영을 하고 집권해서 그걸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정당은 집권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것들을 내어 걸고는 집권하고 나면 180도 다른 데로 간다는 겁니다. 왜? 찍어준 그런 사람들은 모래알처럼 흩어져서 힘이 없고요. 돈이 있는 놈들은 눈앞에 보이는 구체적인 이득을 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공공선택 이론이라고 경제학적으로 설명하는 논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요, 이 정당의 구조가 지나치게, 오늘 제가 조금만 길게 할게요. 왜냐하면 이 토론자들 중에 이 펑크를 낸 사람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 정당이라는 것들이 의사결정 구조가 매우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새누리당 한번 보십시오. 당에서 의논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청와대 한마디만 내려오면 당에서 의논했던 것은 180도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이 보인 모습은요,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 외에 별게 없습니다. 128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가진 생각이 없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 의원들이 100수십 명이 있으면서도 의사결정은 단일하게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게 정당입니까?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문재인이 이야기하면 친노 80명은 그것 따라 움직입니다. 국민의당은 안철수가 또 잡고 있죠. 이거는 패권주의 우리지, 패당이라고 불러야지 정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저는 정당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정치가요, 굉장히 고비용, 저효율 구조입니다. 1, 2당은 출마하면 최소한 15%는 받습니다. 선거 비용 들어간 것 대부분 보전받습니다. 그리고 정당은 선거 있을 때마다 선거 비용을 받거든. 매 분기마다 정당 운영 비용도 다 받습니다. 정책을 만드는 비용까지 다 받습니다. 정당 안에 수백 명의 직원들을 두고 있습니다. 국회의원한테 9명의 보좌관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한테 제가 고르게끔 해서 9명의 보좌관 비서관을 붙여준다면요, 저는 대한민국에 어느 정당보다도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국민 앞에 제시할 자신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까지도 국민의 비용으로, 국민 세금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선거법이라든지 모든 구조가
1당 아니면 2당에 집중되게 돼 있죠. 지금 3당이라는 국민의당이 있지만 이것은 호남 패권구도에 기인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별 의미가 없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정당이 아무리 시도를 해도 성공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왜? 비용 때문에요. 대한민국의 정당이 당비를 가지고 운영되는 정당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쇼에 불과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어떤 정당시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 요즘 여러분 이제 한국이 아니라 유럽과 미국에서 정치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영국의 브렉시트가 있었죠. 이번에 이탈리아에서 총리가 개헌을 국민투표에 붙였는데 그 마리오 렌치라는 총리가 기득권으로 분류되면서 오성운동이라는 포퓰리즘 정당이 주도하는 반대운동에 걸려가지고 국민투표에서 6대4로 져버렸습니다. 여론조사는 다 이길 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지 목을 걸었어요. 근데 목이 잘려버렸습니다. 자, 미국에서 트럼프요. 제가 트럼프가 1%부터 될 거 여러분 다 들으셨죠? 네. 제가 전날 죽어도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밤에 안 되면 어쩌나 이거 뉴스 미팅 뭔지 알아요. 고민 하나 안 했습니다. 왜 제 나름대로 분석 도구에 의해서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결국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되고 나니까 나도 트럼프 된다고 했다고 그러더만요. TV에 보니까 트럼프 절대로 안 된다는 놈들이 나와가지고 다 트럼프 된 거 해설하고 있더만. 어쨌거나요. 전 세계에서 이런 열풍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는 거, 네덜란드, 스웨덴, 스페인 등 전 세계의 포퓰리즘과 극우의 열풍이 몰아닥치고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가? 나라마다 형식은 조금씩 달라요. 체코에서도 곧 거부 정당이 집권을 앞두고 있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민 반대, 어떤 사람들은 부패 척결, 어떤 사람들은 EU에서 빠지겠다. 조금씩은 달라도 이 정부를 관통하는 일관적인 흐름은 뭔가 하면 기성 정치를 무너뜨리자라는 합의입니다. 제가 장담컨대 5년 뒤에는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렇게 가면서 EU가 해체 수순을 밟을 겁니다. 지금 미국도 트럼프가 정상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99%의 언론과 기득권들이 트럼프를 장놈이라고 때리는데 그걸 두고 되는가 보십시오. 신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시대적인 대세이자 도도한 물결입니다. 기성의 정치 시스템들은 다 무너질 거예요. 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기득권이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기득권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때로는 사회당, 3인당이라고 하는 유럽의 좌파와 때로는 기민당이나 공화당이라는 유럽의 우파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지금 선거를 하면 마리 르펜, 아버지 르펜이 2002년에 대선에서 결선까지 한번 갔죠. 거부 정당 국민 전선이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이라는 프랑스에서 지금 대선을 하면 마리 르펜이 내년에 대선이 있다는데 집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정도라면 내년에 독일에서는 마르켈이 무조건 쫓겨나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이 된다는 거면 지금 이 세상은 혁명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 봅시다. 과거에 보면 지금의 답이 있어요. 1930년대에 세계 공황이 일면서 세계의 선발 이렇게 식민지 국가와 그 다음에 구발 식민지 국가 간의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자, 독일이나 일본이나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은 일찍이 식민지를 장악하고 산업화 부분에서 조금 뒤처진 부분도 있고 이러면서 좀 어려웠고요. 선발 국가들은 좀 유리했는데 공황이니까 전부 보호무역으로 돌아가있습니다. 그때는 지금만큼 무역을 많이 할 때도 아닌데 다 보호무역을 하고 차단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견디지 못한 구발 국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독일의 1차 대전 패전 비용을 많이 물어야 되고요. 일본은 섬나라로서 휘발유라든지 쌀이라든지 이런 것을 외부에서 조달해야 되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탈리아는 이렇게 공업이 좀 발전을 했습니다만은 체제적으로 굉장히 정치 시스템이 낙후되고 통일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전부 파쇼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우경화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우경화 극우의 열풍이라는 것은요, 대중들이 기성의 정치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불신하고 이것은 우리를 위한 정치 체제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겁니다. 제가 앞에 서두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드린
지금 이 사회는 장기 저성장 불황 그리고 양극화, 저성장이 보편화되고 실업이 보편화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요. 임금은 점점 떨어질 겁니다. 일본이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치 시스템이요. 이걸 인정하고 이걸 갖다가 해결하기 위한 합의를 만들어내면 버틸 수 있습니다. 유럽 같은 일부 나라들은 성장률이 0%거나 마이너스를 수십 년간 기록을 해도 아직 버티고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시스템으로서 극복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한국은 전혀 무익한 좌우 논쟁 속에서, 지역 논쟁 속에서 이런 부분을 극복하려고 하는 사회 정치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로운 정치 세력을 위한 토론회를 갖다가 제안한 부분은 뭔가 하면 대중들이 정치에 대해서 자극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기성정당들의 노예로 살게 되어 있고요. 우리의 의사는 정치에 반영시킬 수 없다는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자원을 따지고 종북 척결을 여기 갖다 드리면 이런 사람들은 그 대화를 포기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가 어떻게 신진적인 세력들이 이런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기성정당들을 압박할 거냐, 또 더 커나갈 수 있느냐는 것은요. 제가 볼 때 철저하게 게릴라식 전법으로 가야 된다. 아주 간단 명료한 아젠다를 내걸고 제가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주거 문제라든지 이 생활 비용을 낮추겠다라든지 부패를 척결하겠다라든지 이런 문제를 내어들고요. 한마디로 인터넷 정당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책이 하나 있는데요. 유럽에서 해적당이 2008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장난처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많은 나라에서 10%, 15% 수준을 극복하면서 전체적인 기성정치권을 자극시키고 있어요. 이것은 인터넷 정당입니다. 인터넷으로 당원을 모집하고 인터넷으로 가입하고 인터넷으로 선거하고 의사결정에서 우리 당의 정책은 주거정책은 이렇다라고 인터넷에 올려놓으면 거기서 보팅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이걸 하니까 또 어떤 사람이 해킹하면 없잖아. 세상을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걸 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만들어내고 이렇게 노력으로 극복을 해야지. 자, 이제 인터넷 정당 하자는데 해킹하면 어떡하나. 그런 사람은 평생 동안 의심하고 번뇌하다가 끝날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요. 저는 사실은 제가 뭘 되겠다 이런 생각을 버린 지는 오래됐습니다. 제가 정치권에 다시 저처럼 과거에 정치를 했던 사람이 10년을 노무현 이명박 정권에 지켜서 고생하다가 그래도 박근혜 정권이 탄생했으면 개같이 거기 가서 빌붙어서 최순실이한테 오영태처럼 해서라도 한 자리를 차지해서 장차관을 하든지 국회의원을 해야지. 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요. 저는 제가 이 삶에서 개인적인 욕망을 상당히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씨를 좀 뿌리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씨는 제가 뿌리지만은 저 혼자 이런 씨를 뿌려서 이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요, 뜻 있는 사람들이 50명이든 100명이든 수백 명이 모이고 이런 흐름들이 전파되어 가면서 내년 대선에서 함부로 저들끼리 적당히 정치공학적이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무조건 당선된다 이런 부분을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요 지역 구도에 의존해서 그리고 무슨 진보 보수에 의존해서 해먹겠다고 저절로 가는 것처럼 제동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끔하게 될 때 되더라도 발목을 잡을 만큼 잡아서 애를 먹여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샌더스가 실패한 게요. 끝에 절대로 샌더스가 힐러리한테 저런 식으로 손들고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힐러리가 여러 가지 부정을 저질러서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노골적으로 한마디로 짜서 그게 다 해킹된 이메일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샌더스를 죽였으면 샌더스는 뛰쳐나와서 제3의 정당으로 출마를 했어요. 자기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자기 주장을 계속해 갔어야 된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왜 이겼는 줄 아십니까? 트럼프는 끝까지 싸웠습니다. 얼마나 끌어내리려 했어요. 영화관 안 했어요. 그런데 당원들은 다 트럼프한테 가버렸습니다. 왜 갔느냐? 트럼프는 정확하게
미국의 공화당 당원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마음속의 울분을 반영한 겁니다. 미국의 공화당 당원들요, 전부 서민입니다. 그런데 공화당은요, 월가에 있는 상류층이나 가국적 기업하고 놀고 있었어요. 당 상층분은요. 그러니까 다 당원들을 베껴버린다니까. 저는 이게 기회라고 봅니다. 한국에요, 내년 대선에 당장 누가 이기냐 지느냐 이런 데 몰두하면요, 여러분들 그 장단에 이렇게 놀아놨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어느 되든 여러분들 삶이 나아질 거라고 보십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문제는요, 가는 과정에 죽을 고생을 다 하다가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서 제대로 된 공약을 제기하고 뒷다리를 잡는 사람의 뜻을 수용하겠다라는 쪽으로 가도록 만들어야 된다. 안보 문제에 대해서 이상한 사람 많죠. 저는 문재인 후보도 안보 문제에서 입장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재명도 그렇고 마른스도 그렇고 그렇다 봅니다. 보수에 나선 사람들요, 재벌 편은 안 돌도록 뒷다리를 잡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수 정당이 거의 제 말대로 해체될 겁니다. 석달 뒤에는 이름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보수가 아닌 척 할 겁니다. 그 빈자리에 새로운 정치 세력이 자리를 잡아야 되고, 그것은 국민들의, 대중들의 요구를 갖다가 수용하고 반영하는 정치적인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제가 오늘 제안을 드리려고 여러분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제 생각은 여기까지입니다.